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 이후 간밤 뉴욕 증시는 랠리를 멈추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유엔이 국제 분쟁 해결에 무능하다며 또 비판하기도 했죠. 네, 무슨 연설이든 꼭 어떤 엣지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전 세계의 분쟁 해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7개의 전쟁을 끝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게 받은 것이라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고장난 프롬프터뿐이라고 불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위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또 촉구하기도 했죠. 네,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 경제 제재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던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어제까지 증시는 AI 열기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속에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었는데요. 간밤 파월 의장의 증시에 대해서 고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또 시장의 모멘텀 중 하나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자 뉴욕 증시는 그대로 힘이 빠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19%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5%, 0.95%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은 전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에 따른 AI 트레이딩이 잦아들고 그동안 크게 오른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짓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월가에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지만 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냈습니다. 또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이 H-1B 수수료를 100배 이상 높이기로 한 영향에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빠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라클이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일각에서 오라클이 틱톡 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틱톡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테슬라는 이번 달에만 30% 넘게 오른 만큼 오늘은 2%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요.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 출시에도 적자 우려가 부각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간밤 시장이 부진했던 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몫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향후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는 현재 경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완화한다면 물가가 2% 목표 대신 3% 위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파월 의장은 주식시장이 고공행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요. 그는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랠리를 이어가던 시장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친 트럼프 인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준위원들은 대체로 추가 완화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간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4년 반 연속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라파엘 볼스텍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부진한 경제지표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9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모두 전달 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9월 서비스 PMI 예비치는 53.9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2.0으로 나오면서 2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과 수주 잔고 증가율이 저조했고 고용지수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수치들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기업들의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사 측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업들이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가격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약화되지 않을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간밤 진행된 69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국채 입체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는 걸까요? 금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도 있고요. 밤사이 외신에서 중국이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수탁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금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고 금이나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 금 선물은 0.64%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3,80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라크 연방정부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81%, 2.04% 급등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짚어보죠. 메모리 호황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렸습니다. 매출은 113억 2천만 달러로 46%나 뛰었고요. 영업이익률은 12%포인트 넘게 늘어난 35%를 찍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50% 넘게 급증했는데 모든 수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사업부별로는 AI 훈풍을 타고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이 200% 넘게 늘어난 45억 4,3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요. 제시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기면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이 먼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최근 잘 달려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문직 비자 사태로 기업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에 오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을 보게 돼 기쁘다 말했는데요. 수수료 인상으로 빅테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두 CEO가 가장 똑똑한 인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문직 비자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고 있는데 실제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비기술 분야 근무자였다는 점에서 제도가 변경돼 할당량에 여유가 생기면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몰리는 엔비디아와 오픈AI 등은 더욱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중국 수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엔비디아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픈AI의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점도 발언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비자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고삐를 더욱 바짝 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비자 장벽을 높이고 있는 사이 각국은 인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이번 사태를 주목하면서 틈새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홍콩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젊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이른바 K-비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비자를 받는 해외 인재들은 취업과 무관하게 입국과 단기 체류, 연구, 창업 활동까지 가능해지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인도 현지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재 모셔오기 열을 올리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는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데요. 탈 엔비디아 흐름이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 전기차 선두로 올라선 비아디가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 현재 정부로부터 엔비디아 칩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다면서도 혹여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체적인 기술 역량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크게 AI용 고성능 칩과 자동차용으로 나뉘는데 아직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자동차용 칩에 대해서도 이렇게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 중국 기업들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잉이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잉을 외교 카드로 내세우면서 적극 지원에 나서자 연달아 대형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엔 우즈베키스탄 항공과 총 22대 규모의 거래를 텄는데 우즈벡 항공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고요. 또 500대 육박한 중국과의 초대형 계약 협상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화요일장 장중 한때 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전을 위한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 인수 절차도 착착 진행되면서 수년간 지속된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AI 신드롬의 새 주역으로 올라선 오라클이 10년 만에 CEO를 교체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을 이끌어온 클레이 마커크 사장과 인더스트리 사업부를 총괄한 마이크 시실리아 사장, 이 두 사람이 공동 최고 경영자로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리더십 개편을 통해 오라클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최근 회사는 오픈AI와 5년에 걸친 3천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면서 주가는 올 들어 85%, 9월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 전망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둘러싼 기회가 업계 성장률을 앞서고 있고 인공지능 서버와 모바일 디램 수요 덕분에 일반 메모리 칩의 가격 변동률이 다시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어제 삼성전자는 9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T 대표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어제 SK하이닉스 2.85% 상승, 삼성전자도 1.44%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밖에 테크윙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미북 대화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전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초점을 맞추는 데 기꺼이 동의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일신석재 대표적으로 11%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였고 아난티도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도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계기로 수출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원전주들 반짝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 기업에서 1,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8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발전 등 분야에 협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원전주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커졌는데 우진이 대표적으로 15%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오르비텍이 4.8%, BHI도 4%대 상승률 보였고 G2파워도 3.49%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종목들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을 잡기로 한 건데요.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 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면 전력기기 부분에서 비트로시스가 5%, 한국전력도 2.79% 올랐고요. 일진전기 1.99% 상승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2,77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이 24대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미국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투톱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7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메모리 반도체 풍향기로 잘 알려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반도체 섹터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 3,486선, 반면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0.3% 내려 8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혼조였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AI 섹터의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2,45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의 지수가 약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에 가까운 팔자세였고 기관도 8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200억 원 가까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과 2차 전지, 바이오 대표주 등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 올라서 84,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2.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2차 전지우 대표주와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시총 5위로 올라선 반면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등에선 조정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9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이 고용 위험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더해진 영향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93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주간 거래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갑니다. 증권가에서 속속 10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 먹을 게 남았다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10월에도 강세장을 예상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반도체 컨센서스가 상향됐고 보통 반도체 업종 아웃퍼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51.3%인데요. 2018년 첫 번째 서버 사이클 고점에서 지분율이 58% 정도였고 2024년에 AI 기대감이 부각됐을 때도 56%에 달했다며 지금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주가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뒤따라오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 격차가 조금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반도체와 바이오, 소프트웨어 업종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는 모멘텀을 쓰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추론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AI 에이전트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 시장 기대치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반도체 섹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D램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했고요. 또 파월 의장의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언급해서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마이크론 호실적이 오히려 세론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는데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반도체 투톱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 내림세로 83,800원, SK하이닉스도 1.6% 하락합니다. 3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3% 가까운 내림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이고요. 시총 5위권 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강세입니다. 0.6% 오르면서 10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이쪽에서는 혼조세입니다. 지금 2차전지 대표주만 올라갑니다. 알테오젠이 0.1% 약보합으로 48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8% 오름세입니다. 11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2.6% 내림세, 거래가 30만 원입니다. 에코프론이 0.4% 오름세로 49,850원, 삼천당 제약이 2%가량 하락하면서 25만 3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반도체 투톱 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 속에 오늘 또 한 번 신기록 써내려갈 수 있을지는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보였던 만큼 또 쉬어갈 만한 타이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떠냐라는 질문에 또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우는 보니까 보잉 30개 종목 중에 이제 보잉이 그나마 다우 지수 낙폭을 줄이는데 역할을 한 것 같고, 엔비디아가 역시 그거 하네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그게 설왕설래가 지금 막 심합니다. 오픈 AI에 $1,000억 투자하기로 했는가. 네. 이거 일종의 순환 출자 비슷하게 결국 오픈 AI에다가 $1,000억 준 거 그 오픈 AI가 그걸로 그냥 엔비디아 칩 사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몇 번 있을 거 한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MOU도 아니고 LOI니까 네. 의향서, Letter 예. of Intention인가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서 이만큼 와서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루 정도 쉬는 거는 그거 한데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리니까 오늘 우리도 약간의 숨고르기는 각오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대기했던 매수세가 또 이익되는지 여부도 조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거기다가 또 9월 좋다고 안심하지 마라. 하반월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네.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MBR 의견, 리서치라는 예, 데에서 맞아요. 리서치한 예. 걸 제가 소개시켜드린 예, 겁니다. 맞아요.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뜻은 아니셨던 그렇죠. 거죠. 이런 예. 의견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예. 거죠. 네. 네. 그래요. 아니 그런 걸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9월이 강한 겁니다. 송 대표님 역할이 커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에브리바디 롱, 에브리바디 장밋빛 이러면은 그게 제일 의심의 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럼요, 시간 올라가죠. 그럼요. 네. 의심의 벽, 의심의 사다리. 네. 아니 지금 어떻게 조금 이렇게 살짝 이제 숨고르기 형식인데 나스닥이 조금 이렇게 한 이틀치 캔들을 잡아먹는 좀 음봉이라서 좀 기술적으로는 찝찝합니다만 요즘 기술적 분석 들이대다가는 바보 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젯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얘기도 일정 부분 좀 부담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그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거는 축복이 되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위 이레셔널 이저버런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러고 주가가 한 이상- 1년 반 뭐 이상 한 올라갔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더 갔어요. 예. 네. 뭐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파월, 그러니까 연준이 주시장의 평가를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그 얘기한 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야기로는 원래 이제 양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 그 소위 물가를 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 더가 있는데 금융시장의 그 안정성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원래는 그 책무를 다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정성이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게 안정성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 소위 물가하고 고용만 연준이 가장 중시해 왔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굳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아이러니하게도 주가하고 가장 지금 또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 미국의 지금 소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주가의 흐름에 거꾸로 보통 소비가 좋아서 주가가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가 때문에 지금 소비가 부풀어주는 이런 역현상 예.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파월 입장에서는 또 연준 이사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스티브 마일은 그 이번에 새로 이사로 참여했던 거기 말고 트럼프의 뭐 복심이라 할까 그쪽 말고는 파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준 관계자들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성을 떼지는 않아요. 계속 발언의 연속성을 보면 FOMC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듯이 9대 9였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3번 인하가 9명이었고 예. 그다음에 2번 이하가 9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반반 마이너는 빼고 보면은 9대 9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전 연내 2번 인하에 사실은 절반이 여전히 그 동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앞으로 나올 이제 PC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PCE도 그렇고 또 다음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에 있을 첫째 주에 있을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있을 또 이제 CPI, PPI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영향 주면서 또 이제 FOMC 두 번째 10월 달이죠. 그때 한 번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역시 여전히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가 좀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파월 의장 발언 이런저런 발언 중에 저소득층은 상당히 힘들다. 뭐 소비도 좋고 뭐도 좋고 경제도 나쁘지 않고 시장도 좋은데 뭐 저소득층 힘들다. 뭐 어디 미국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관련해서 뭐 볼만한 자료를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겉에만 보면은 미국의 소비는 잘 돌아갑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가에 발표됐었나요? 그 미국의 그 8월 소매 판매 네네. 예상과 다르게 원래 예상은 0.2인가 0.3 생각했는데 0.7인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2배 이상 엄청나게 예. 좋게 나오면서 그것이 또 FOMC가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잘못하면 적게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줄 만큼 잘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1999년도 말 그러니까 19년도 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인데요. 점선 검정색 점선이 CPI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위 80%가 그러니까 붉은색과 파란색인데요. 보시면은 하위 80%는 그냥 물가 상승만큼만 소비를 하고 있다. 겨우겨우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되는데 저 위에 보시면 녹색 선이 상위 20%고요. 저 위에 하늘색이 상위 5%. 결국은 상위 20%가 이 전체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다. 소비가 좋게 나와 보이는 거는 저 상위 20% 얘기지
나머지 80%는 물가 쫓아가기에 허덕허덕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상위 10%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역꾸역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거의 50% 근접했죠. 이게 주가, 그러니까 S&P 500의 시장 집중화, 탑 10이 40% 차지한다.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이 소비 안에서도 소득 계층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하니까 냉정해 보면은 이들이 소비를 잘해주면 전체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저소득층, 중하위 소득층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이 상당히 이렇게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고 어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이 고용 자체는 하방 위험이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상방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소비 부분이고 이제 고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고용은 실업률은 4.3% 이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업률도 뜯어보면 인종별로도 이게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경고 신호, 네. 선행 신호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사실은 용광로잖아요. 인종의 네, 용광로. 네. 예. 그래서 흑인, 히스패닉, 백인, 우리 또 아시아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맨 아래쪽은 전체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Y축, 이게 수직 쪽은 소위 그 인종별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 지금 4%일 때는 전체 실업률이 다 모여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때는 서로 다른 실업률을 보여준다. 저 맨 밑에가 저희 녹색 선이 아시아인계고요. 네. 예. 그다음에 노란색이 백인입니다. 둘은 사실은 전체 실업률 움직임하고 똑같이 가는데 네. 저 위에 하늘색이 히스패닉, 예. 저 위에 파란색이 짙은 파란색이 흑인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누구부터 자르냐? 흑인 제일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자르고 백인하고 이 아시아 황인종은 상대적으로는 그냥 끝까지 좀 데리고 가는 아니면 그때는 동시에 같이 자르는 이런 상황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흑인들이 먼저 잘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확실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먼저 받을 수밖에 없죠. 저 차트를 보면. 근데 최근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노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저 노란색이 아까 우리가 봤던 백인, 네. 백인들의 실업률입니다. 지금 8월 달까지도 수치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3.7. 되게 낮죠. 그런데 흑인, 검정색 선은 보시면 7.5, 거의 2배. 2배.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흑인들의 실업이 일반 백인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 자체는 4.3으로 안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흑인들의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연준한테 또는 소위 그 백악관한테 워닝 사인을 준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우리 관리 잘 안 해주면 이 실업률 늘어날 수도 있어라는 거를 흑인들의 실업률 증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종의 차이도 있어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흑인이 조금 서비스업에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는데 뭐 사실은 저도 그 흑인들이 어디까지에서 많이 잘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에 확실히 흑인들의 실업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장기 한 20년 그 시계열에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흑인들의 실업률 증가 자체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송 대표님 재밌는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 네. 이게 구글 검색어 트렌드 이것도 참 가끔씩 보면은 참고할 만한데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 지금 고민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게 재밌어갖고 네, 한번 네. 갖고 와봤는데 예. 보통 이게 구글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전염병이나 어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글 트렌드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특정 약을 많이 찾는다든가 어허. 무슨 뭐 갑자기 어느 지역에 열이 많이 나갖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뭐 이런 거 이러면 예. 그쪽 지역에 뭔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구글 트렌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보시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건 이제 장기 시기열이죠. 2004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검색어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보면은 나 집을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엄청 올라가고 있고 나 지금 할부로 차 산 건데 이거 내가 못 갚아서 이거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아. 되돌려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남이 주식 갖고 있는데 이건 내가 주식은 팔 수 없고 이거 주식 담보로 대출 좀 싸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거. 생명보험 내가 들고 있는 거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또 나 좀 비싼 시계 갖고 있는데 롤렉스 갖고 있는데 이거 나 급처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처분할 방법. 마지막이 제일 이제 아픈 거지만 나 파산할 것 같아. 파산 전문 변호사 어디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 이제 이거 찾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검색어들 보면은 상당히 적어도 이제 전체 아까 상위 20%야 소비를 엄청나게 늘릴 만큼 잘 되고 있지만 저 중하위 쪽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런 걸 검색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검색어가 급등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파월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저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서 네. 송 대표님 네. 파산 전문 변호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검색하는 저게 막 치솟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네. 주택 급매하고 네. 차량도 반납하고 할부 차량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식 담보 대출 받고 보험 담보에서 대출 받고 네. 롤렉스 같은 고가 시계 팔아서 처분을 저거 왜 하는가 했더만 저거 해서 빨리 주식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저거 다 들고 있으면 돈 안 된다 싶으니까 롤렉스 돈이 안 되죠. 무슨 뭐 그거 주식 갖고 있는 거 보험 여기다 대출 받아가고 더 불타기 하고 싶고 차 팔아서 그냥 주식 사고 싶고 집 팔아서 주식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미 지금 미국의 소위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신용 융자 잔고. 네. 뭐 그게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연결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 신박했죠. 네, 그런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청자분들이 얼마나 거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고민스러운 사람들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그걸 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뭐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네. 하도 요즘 이제 네. 이 포모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근데 집 팔아갖고 주식을 사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좀 왜 우리는 애 학원도 보내지 말고 커피도 사 먹지 말고 뭐 다 때리치고 그냥 주식만 사라 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그 한 분은 좀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참. 뭔가 현재 불편함을 담보로 주식 투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은 약간. 그러니까 애 학원도 근데 그분 자녀들은 제가 알기로는 좋은데 짱짱한데 미국 가서 공부도 다 열심히 뭐,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그 관세로 인한 그 물가 상승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지금 제롬 파월도 일단 그렇게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업이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전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 ETF 자금 유입 추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제 결국은 돈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소위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월가에서 하는 대표적인 그 제가 확 귀에 늘 와닿고 가슴에 풍기게 머니톡스란 말이 있습니다. 네. 돈이 모든 걸 말한다. 머니가 말을 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짙은 파란색이 블룸버그 터미널 안에 있는 소위 원자재 관련 ETF, 거기 뭐 금도 있고 산업금속도 있고 구리 있고 뭐 기타 등등 곡물 있고 뭐 많을 거지 않습니까? 한 110여 개 되는 원자재 관련 ETF의 자금 유입, 유출 그거를 표시한 게 파란색이에요. 그러면은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자금이 이제 그쪽을 원자재 투자가 늘어난다는 네, 네. 얘기죠. 근데 그 보시면 하늘색 선이 미국의 CPI인데 시차를 두고 보시면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얀색 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CPI가 올라가면 그것을 결국에 물가 해지할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먼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지금 머니톡스가 얘기하는 바는 지금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저렇게 빠르게 모인다는 얘기는 향후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찌 되면 고려돼서 돈이 저쪽으로 흐른다라고 보신다면 연준이 지금 뭐 관세든 뭐든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사실은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원자재 투자를 하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결국은 앞으로 지금 하얀색 선 CPI가 저 자금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연준의 그 9명의 그 두 번 이하로 금리의 인하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이사들이 같은 고민을 나타내는 것이 저 차트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럼 좀 대표님이 갖고 오신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그 인종별 실업률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기 직전 신호다. 그럼 연준은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딱 이걸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게 1970년대지 않습니까? 예, 예. 물가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원래 고용과 물가는 서로 되게 친했는데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네. 지금 이혼 50년 만에 헤어질 결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서로 따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둘을 좀 양쪽을 다 붙잡고 서로 따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고용을 달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물가가 지금 서서히 내년 상반기까지 혹시 관세 때문에 나타나면 그 소위 금리 인하 카드가 아주 공격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상황. 그럼 시장은 지금 최근 올해 연내에 지금 이제 한 번 했고 두 번 더 남았고 내년에까지 해서 지금 남은 거 내년까지 해서 4번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연준의 지금 점도표를 놓고 보면은 남은 게 3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이제 아니죠. 지금 시장은 5번을 기대하고 있고 네. 연준 점도표는 3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연준은 그래서 지금 양쪽에 끼어서 고용과 물가 때문에 좀 중간에 어정쩡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이제 AI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송 대표님. 네. 그 미국 AI 열풍 설명 듣기 전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어제 이제 카카오가 이 와중에 4.6%나 많이 빠졌는데 지금 카카오는 최근 며칠 사이에 뉴스의 흐름 그거 아니었나요? 카톡에다가 AI를 갖다 얹고 등등 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마다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막 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주가 반응은 시원찮았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왜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왜 예, 이런지. 저도 딱히 들은 건 없고요. 그 사이 좀 주가가 또 최근에 조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나마 좀 올라왔다가. 네네. 그러니 다들 옆에서 가자 하는데 어제 빠지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이거 AI는 AI 쪽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제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비유를 갖고 계시고 또 이제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은 벌써 이제 버블을 갖다가 걱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밌는 차트를 재밌어서 이제 테이블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마이클 하넷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위 이제 월가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하트넷. 불릴 만한 사람인데 이분 차트는 저는 늘 이제 나오면은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게 300년 역사 중에 시장에 거품과 버블하고 크래쉬 이게 거품과 붕괴의 역사의 주요한 것들을 쭉 뽑아갖고 이번 AI 지금은 열풍인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순간 버블 갔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사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왔나? 그럼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보면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이게 기준점 같은 건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되게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일 위는 미시시피부터 시작해 갖고 뭐 니프티 50, 금, 뭐 닷컴, 뭐 그다음에 저 중간에 맨 아래에는 빵하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요까지 있고 지금 AI 열풍입니다. 근데 복잡하시니까 하나만 보시면 제가 밑에 이제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 시점에서부터 이게 버블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얼마나 높이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갔느냐. 이게 보면 전체 버블 저 전체 그 소위 케이스 중에서 대략 한 610% 정도 상승하는데 주식 관련된 버블만 놓고 보면 예. 한 250% 정도 올라가더라. 근데 현재 AI 지금 열풍을 2023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 보면은 네. 대략 220%, 230% 가까이 왔으니까 아직은 저 근처는 왔지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기간도 네,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 기간인데 기간은 보시면 평균적으로 2.5년. 2.5년. 근데 지금이 딱 보면 한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반 예. 정도 지금 거의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는 대부분 다 한 1년 반 동안 이제 쭉쭉 많이 빠지는데 아하.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PR. 예, PR 보시면은 과거의 평균은 대충 제일 높았을 때가 58배, 60배 가까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40배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예. 상승 여력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소위 멀티플 확대는 한 50%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 그것이 다 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지금 7부 능선 정도는 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7부, 8부 능선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피크까지는 저 기준으로 보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과거의 역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7부 능선, 8부 능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산을 타보면은 그때까지가 이제 굉장히 숨이 차고 뭐 이렇게 사실 뭐 단체로 올 것 같으면 앞사람 엉덩이만 보면 올라오는데 주변 경치도 못 보고 이제 8부, 9부 능선쯤 오면은 힘은 들지만 이제 좀 그게 있죠. 볼만한 경치도 펼쳐지고 희열이 있죠. 네.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 정상 가서 야호함 해야 되는데. 아 그때 막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러니까 예. 이거 놓치고 거기서 이제 중도 하차하고 결국은 저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거기서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이러면 진짜 배 아픈데. 그래.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예,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어쨌건 이제 뭐 시장에서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대로 됐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다르게 이제 부동산 자산보다는 이제 금융자산 비중이 좀 네,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하고 이제 뭔가 가계 소득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 연준이 이제 고용이 좀 악화될 것을 걱정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유동성 힘으로 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원래는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되려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받쳐줘야 되고 네네. 미국의 실물 경기의 70%는 소비인데 네. 결국은 소비가 잘 받쳐주면 지금까지 잘 받쳐주고 있고 아까 예. 앞으로 봤듯이 결국은 이 소비가 받쳐주면 주간 아까 그 7부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래서 약간 주객이 전도돼서 네네. 원래는 소비가 잘 받치면 그거 기준으로 주식 투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상위 20%가 왜 나머지 80%보다 소비를 더 잘할 수 있었느냐 예.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순자산 중에 지금 부동산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30%, 35%까지 늘어나서 예. 이것이 우리가 보통 부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소비를 더 막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특히 예. 강남 쪽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차들이 막 바뀌고 네. 약간 그 명품 핸드백들이 막 늘어나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부의 효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역대급으로 제일 높은 상황, 부채는 적고 상대적으로 그 개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아까 상위 20%. 그래서 제가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린 게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보통은 소비가 꾸준하면은 앞으로 주가 더 좋아질 거예요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은 역으로 주가가 좋아야 소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게 역전되는 서로 뭐가 먼저 이게 닭과 달걀의 약간 이런 순환 구조 뭐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가 주식이 좋아지면 소비도 유지되면서 현재 상황이 계속 좀 아까 말한 이제 9부가 아니라 10부, 11부, 12부 새로운 게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주가가 좀 주춤하면은 소비가 빠르게 사실은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칼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3,479,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871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4,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59,500원. 지금 0.4% 하락으로 예상이 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28%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58,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되죠. 13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지금 호가는 217,000원으로 0.9% 하락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호가 101만 원, 0.6% 상승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예상 체결가 496,000원, KB금융은 114,200원으로 4,2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호가 18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88,500원, 에코프로비엠 0.9%,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119,900원, 펩트로는 3.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7,000원이고 에코프로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만 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지금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05,500원. 삼천당제약도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모두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내림세가 예상되고 HLB가 39,050원으로 0.5% 상승 예상되고 있죠. 이제 계산까지 한 6분 가량 남았습니다. 양시장 일단 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뭐 일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인수하겠다고 어제 했잖아요. 90%인가 올랐는데. 네. 그래요. 예, 하루 만에 90%. 아니, 얼마 전에는 인텔 지분 인수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리튬 아메리카스까지. 이러다가 이제 약간 중국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영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민 앵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죠? 그 인텔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그게 뭐냐면 이제 로이터 통신에 나온 얘기인데 네. 그 리튬 아메리카스의 그 데커패스 리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부 대출 조건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예,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 규모가 22억 6천만 달러 규모고 그에 대해서 이제 최대 10%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예, 지분을 트럼프 갖는다. 행정부가. 예. 저 이름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히토류 생산하는 그 기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 뭔가 협상을 해서 맞아요. 문제가 되는 분야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사갖고 그쪽을 좀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협상. 어제 이 시간 정시타임에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가 나와서 했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 또 동영상으로 잘라서 올렸는데 썸네일이 그 많은 내용 중에 딱 그거 중국처럼 되어가는 미국, 미국이 되어가는 중국 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좀 그럼 아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 대출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이 됐었대요 이미.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 트럼프 예. 행정부 들어서 예. 이제 미국이 중국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좀 그래요. 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참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과는 확실히 달라요. 진짜 엄청나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더니만 그 RFK 주니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몇 명 이렇게 배석시켜 놓고 타이런을 먹지 말라고. 그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죠? 근데 그 기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이걸 갖다 왜 당신이 얘기하나 싶기도 하고 근거 있냐고 막 얘기하고 했을 때 그 말이 나는 왜 이런 얘기들이 그럼 여태 안 나왔겠느냐 하니까 하면은 공격받으니까 그들은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진짜 좀 이상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투쟁이에요. 기득권 그리고 쉽게 함부로 얘기 못하는 말했다가는 공격받고 매장당하고 퇴출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트럼프니까 그런 얘기하지. 세상에 누가 저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엄청난 제약 그쪽에 그걸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참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비자 이슈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이슈도 그렇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비자를 갖다가 갑자기 한 1억 내고 비자를 사라고. 근데 그 자체가 트럼프 입장에선 보면은 100% 이미 중간 선거 운동을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위 지지 세력인 마가 쪽에서 원하는 지금 그 소위 그 부분의 그런 정책들을 지금 대다수는 좀 이해를 못 하는데 미국에서 한 20%는 저걸 지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지금 거의 좀 단단히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앱스타인 이슈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 좀 그 마가 진영의 골수 마가하고 좀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그걸 다시 좀 봉합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거는 한번 좀 짚어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재정 문제요. 네네.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것 같기도 한데 한동안 살짝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시황에 보이더니만 좀 잦아드네요. 근데 뭐 이따가 얘기겠지만 사실은 그 FOMC 이번에 9월달에 연준이 인하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뭘 것 같으십니까 지금? FOMC 9월 그 한 이후에 가장 자산군 중에 금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금이 온수당 지금 3,700 넘어서 이제 거의 뭐 어제 3,800. 3,800불 넘었다가 3,780불인가 뭐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라 시장은 금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진행할까요? 시간이?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중 그걸로 보통 봐야 될 거잖아요. 그 재정 적자 규모 이렇게 봤을 때 1등이 전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1등 한 6.2%. 그리고 두 번째고 이스라엘 한 5.8. 그다음에 프랑스 5.4. 지금 최근에 문제 그 뒤로 쭉 오면 뭐 영국도 있고 저 왼쪽으로 가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EU에서 보통 그 재정 준칙 뭐 우리 기재부가 좋아하는 재정 준칙 그 EU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적정한 게 3% 미만이에요. 3% 미만에서 재정 적자 막고 정부 부채는 GDP의 60% 미만으로 막자. 그런데 저 상위국가들은 지금 다 1, 2, 3등들은 전혀 다들 이거 다 넘어섰죠. 지금 6%대 거의 2배 이상 다 지금 미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상위 세계의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금 100% 다 넘은 나라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들 재정 적자가 밑에 수면 아래 잠시 탑픽에서 내려가 있지만 시장은 엄청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 불분명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도 났는데 나머지 나라는 전쟁 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재정 적자가 전쟁도 난 심각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이 것은 내용 문제다.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 러셀 빼고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그동안 랠리를 이어오다가
이제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주식시장 고평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연준 자체는 주식시장의 가치 판단을 하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또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일단 시장은 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국내 증시는 보합권이네요. 코스피가 3,489, 코스닥은 87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떨어집니다. 84,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6% 하락합니다. 35만 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합니다. 35만 9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103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네요. 21만 8,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3% 올라갑니다. 지금 103만 6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1.3% 상승 11만 6,900원, HD현대 중공업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은 좀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48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합니다. 11만 9,900원. 에코프로 또 오름세입니다. 5만 200원. 펩트론이 2% 떨어집니다. 30만 1천 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보합권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6% 하락합니다. 30만 1,500원. 삼천당지약 1.9% 떨어지네요. 25만 3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상승하죠. 16만 1,100원이고요. ABL바이오가 1.4% 하락합니다. HLB는 상승합니다. 3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리튬 관련주가 역시 좀 올라갑니다. 강원 에너지가 지금 13% 급등합니다. 12,300원 선이고요. 지금 미래 나노텍도 8.7%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세비캠 중앙첨단 소재 지금 각각 2.8%, 4% 상승세고요. 포스코엠텍도 14% 급등합니다. EV 첨단 소재 4%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강원에너지 보셨다시피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앞서 저희 그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가 지금 화면 시세에 안 잡혔는데 지금 급등하는 상황이에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가 11% 넘게 올라가고요. 리튬 포어스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위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떨어지면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엑스게이트가 3.4% 올라가고요. 8,970원, 한국첨단소재 5% 올라갑니다. 드림시큐리티도 3,655원, 0.4% 상승세고요. KCS도 3.5%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토시홀딩스도 2.7% 올라가고요. 아윈플러스도 2.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도 1.2% 올라가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팅, 리튬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LPG 쪽 올라가는데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7.6% 급등합니다. 15,710원, 대성산업, 흥구석유도 2% 이상 상승세고요. 그리고 S올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화인베스틸이 5.2% 상승하고요. 성광밴드 태광도 피팅 업체죠. 5%,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일승도 2% 상승세, 한화엔진, 세진중공업도 1% 이상 올라갑니다. 동성화인텍 본행제 쪽이죠. 3% 강세로 3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567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6억 원, 64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억 원 순매수, 기관은 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아직까지 지금 130억 원 매도 우위로 외국인은 잡혔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만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40전 상승한 1,3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보합권이고 요즘에는 그 섹터나 이런 종목들 움직임은 약간 미증시하고 연동되는 상황이에요, 살짝. 그래요.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양전에 했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낙폭 줄여냈어요. 낙폭 줄여내고.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했고 마이크론은 뭐 어제 다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적도 좋고 네, 가이던스도 좋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고 그래 이 정도 뭐 야 아슬아슬하긴 하다.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데일리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일단 물 한 잔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사실 한 3%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지금 약간 그게 강보 거의 다 압수로 그냥 좀- 다 좀 내려버려서 내려온 그런 끝나버려서 좀 그런- 아침에 확인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예, 예. 저희 또 뭐 송 대표님 보내드리고 하모니 시간엔 또 이주환 박사님하고 네. 반도체 한번 짚어보려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 그 미국 나라별로 GDP 네, 네. 대비 예, 예, 재정 적자 예. 규모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EU에서 권고하는 실제로는 거기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 네. 그 다음에 정부의 부채는 60% 미만 그렇게 관리를 하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2012년도에 그러한 소위 그 피그스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네.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다 못 지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6%가 넘 아까 말씀드린다. 이스라엘, 프랑스,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째 전쟁하고 있어서 저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나 프랑스가 저런 식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초장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이렇게 내렸는데도 잘 안 내려오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그 FOMC 9월 달 이후로 금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를 우리는 다 2%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3%로 사실상 올렸나 보다. 인플레 목표를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실제로는 내심은 3%를 올린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제 그 지금 내년도 4월에 그 저기 연준 의장도 바뀌고 좀 더 트럼프 프렌들리한 이사들로 다 바뀌어 가면 더 공격적으로 낮추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금리나. 예, 예.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네. 돈이 풀리고 이런 이슈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러면 결국은 금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8번, 그러니까 제가 8번 장표의 차트를 금 가격하고 예. 미국 달러 지수의 연도별 흐름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지난 50년간 매년 이렇게 움직였다는데 과거에 금이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올랐었던 해가 1979년도. 그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미국 전 세계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예. 저때 폴 보커가 들어와 갖고 연준 금리를 그때 한 15%인가 예. 급등시켜 갖고 박살을 냈던 고해. 그때 금 가격이 한 해에 133%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지난주 말까지 해서 37% 올랐고 요 며칠 더 올랐으니까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흐름 자체는 과거에 가장 높았었던 해를 쫓아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진짜 역대급이네. 맞습니다. 지난 50년 중에서. 예. 예. 사실은 시장은 적어도 금 가격만 놓고 보면 뭔가 저 밑에 기저에는 엄청난 그 용암 벌써 판 같은 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만큼 금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달러를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미국 달러 표시 국채,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까, 금을 들고 있을까 둘 중에 예, 하나를 늘 예. 지난 50년간 고민했는데 적어도 지금 시장의 판단은 금을 들고 있고 달러는 버리자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난 50년 중에 제일 안 좋았던 한 세 번째 정도, 저 아래에서 정도 수준이다. 1985년도가 제일 안 좋았는데 그때는 플라자 합의했을 때. 그러면 그거 빼고 지금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72년도나 86년도가 제일 안 좋았는데 그거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을 사고 달러를 버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의 표시가 달러 약세, 금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하고 금은 거의 그건데, 예. 아니 지금 이거 오늘 너무 재밌는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예?
저기 환율 관련해 가지고 네. 국민은행에서 낸 데일리 리포트 제목이 비둘기 밥이 되어가는 달러. 원하는 할말 하앗. 잘 표현했네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건데 글로벌 달러에 대해서는. 그런데 원하는 할말 하앗 이러면서 원화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리포트를 보니까.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말 하앗이 그거죠. 네. 그러니 야. 그러면 지금 달러는 약세인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1,390원대에서 지금 1,400원은 못 가고 있습니다만 빠지질 않으니까. 이거는 뭐 또 자체적인 또 수급의 문제라 봐야겠네요. 우리 그런데 국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강세거든요. 사실. 연초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연초에 비해서는 강세고 그 흐름 자체는 아시아 통화 대부분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약달러 나머지 통화 강세 그 흐름 자체는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조금 요즘 한두 달을 봐갖고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저게 나쁘지 않다. 예,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약달러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부담 없이 요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는 분들이 좀 걱정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달러로 바꿔갖고 우리는 달러로만 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네, 원화로 네, 다시 네. 바꾸면은 수익률이 좀 둔화되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 대부분 환 오픈해서 투자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약세가 특히 지금 저 10% 이상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이 미국에 좀 안전하다고 단기 국채 투자해놨는데 제일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달러에서 다 깨져가지고 표시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MMF스러운 것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한 3, 4% 유지하려고 갔다가 마이너스 10% 이상씩 나버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손해를 좀 봤다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네. 가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금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상승, 있고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반대 의견과 찬성 네네. 의견이었습니다. 금이 올 만큼 왔다라는 차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1980년 1월이 금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온스당 700달러였어요. 네. 지금이 이제 3,700, 3,800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0달러가 지금 700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짜장면이 지금 10,000원 하는데 예. 20년 전에는 2,000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옛날에 2,000원이 지금 10,000원인데 예.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역으로 환산해서 가면 지금 지지난주쯤에 금 가격 1980년도 1월의 피크를 드디어 이제 넘어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으로 보면 1979년도가 역대급으로 미국의 물가가 전 세계 물가가 엄청 올랐을 때라서 그때의 피크를 넘어섰으면 지금 이미 많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고점론 얘기 이제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차트를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역으로 반대로 두 번째 차트 열어보시면 제프리에서 낸 자료였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미국의 인당 가처분 소득 DPI라고 하죠. 가처분 소득 대비 금 가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아까 봤던 1980년도 1월 피크가 9.9%, 약 10%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6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늘어난 소득 대비해서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는 금 가격이 더 올라갈 룸이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물가 오른다 그러니까 해지한다 그러면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과거의 피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6,600불 그냥 단순 환산하면 지금 3,800인데 6,600불. 예,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프리의 상승 여력을 최대를 높을 지금 보면은 6,600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증거를 댄 거죠. 그런데 적어도 아까 두 개 합쳐서 제가 6,600까지 간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달러는 약세로 가고 미국 국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것이 빈말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적어도 물가를 연준이 사실상 3%로 타겟을 올려놨다고 생각한다면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물가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열어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는 결국은 물가하고
그 쌓을 수 있는 원자재 그 안에서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은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은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두 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 네. 대표님 저런 자료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어디 돈 주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도 들어가면 어디 찾을 데가 있어요? 전 돈 주고 찾는 것도 있지만 돈 안 주고 찾는 게 더 많습니다. 안 가르쳐 주실 거죠? 제가 아마 그 리스트를 드리면은 못 찾으실걸요? 너무 많아서요, 리스트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송 대표님만의 영업 비밀. 네. 네, 오늘 내용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모두 내림세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워낙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왔었고 또 어제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0.3% 내림세, 3,47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약세가 이어집니다. 0.5% 하락하며 867선에서 전개됩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죠. 다만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8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94억 원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23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6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3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을 보시면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 전기, 장비, 해운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건축 자재와 전자제품 섹터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시장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미국의 리튬 기업인 리튬 아메리카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원 확보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며 애프터마켓에서 78%나 급등했는데요. 국내 리튬 관련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엠텍이 14%대 강세로 14,4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이 8.3% 오름세로 1,280원, 강원에너지가 6.7% 올라가면서 11,590원대 거래됩니다. 그밖에 리튬포어스가 3.8%, 하이드로 리튬도 4.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속에 LPG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국제 유가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수출 재개 협상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2%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LPG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7.6% 상승하며 거래가 15,720원이고요. 흥구석유도 2.2% 상승합니다. 12,7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S오일이 1.5% 강세로 58,800원, SK가스도 0.4% 강세로 거래가 236,500원입니다. 대성산업은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통신 파장 기술 발전 등 구체적인 기술 진전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유지하자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역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토시홀딩스가 8.8% 오름세로 관련주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또 한국첨단소재가 3.4% 강세로 4,550원대, 엑스게이트가 1%대, KCS가 2.4%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테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세 가공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강세 보여주는데요. 성광밴드가 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4,425원이고요. 화인베스틸이 4% 오름세, 동성화인텍도 4.7% 상승합니다. 31,2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태광 역시도 6%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7,100원. 케이프까지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12,57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에도 간밤 뉴욕 증시 약세에 국내 증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까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도는 테마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5위는 VOO ETF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매도 금액이 매수보다 다소 많아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4위는 SOXL 반도체 세배 ETF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이 훈풍이 불었지만 고배율 상품 특성상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도 우위로 집계된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3위는 SPY S&P 500 ETF인데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서학개미들 역시 분산 투자 수단으로 활발하게 거래했지만 매도세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2위와 1위에는 키워드 테슬라가 역시나 올라갑니다. 서학개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종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 테슬라.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27%나 뛰었습니다. 머스크 CEO가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뒤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린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1위도 역시나 테슬라 레버리지의 2배 TSLR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랠리를 펼치면서 단기 매매가 집중된 건데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차익 실현 매도세가 크게 들면서 매도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배송 대기 시간이 일부 늘어나면서 특히 중국에서 지연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이폰 17 에어 모델은 재고가 충분한 상태인데 이게 낮은 수요 때문인지 혹은 공급 확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17의 수요가 전작 대비 10에서 15% 높다며 교체 수요 본격화로 판매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7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클로에 대한 웨드부시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호적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클로가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오클로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제 승인 과정에서 섹터를 선도하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8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록스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크록스 브랜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가시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록스 브랜드는 할인 축소, 캐주얼 신발 브랜드는 기능성 마케팅 축소 등 전략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진이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낮춘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95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잦아들고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 확충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됐습니다. 아니 뭐 덩치로 보나 시장 점유율로 보나 마이크론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크론 늘 살피잖아요. 원래 캐스팅 보트가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죠. 그런 건가요? 그러네요. 예.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실적을 잠깐 일단 브리핑을 네. 해드리면 사실은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이번에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작년 4분기에 약간 AI 전반 시장이 주춤하면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시기여서 작년 4분기랑 비교하기보다는 올해 3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올라가는 효과를 원래 보는 게 3분기?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8월 결산법인이라 지금 발표한 게 4분기 실적이거든요. 그쪽 그래서 예, 좀 혼동이 좀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네. 결국 월로 하면 6, 7, 8월 실적이 되겠죠. 예.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전분기하고 그러니까 전분기는 사실상은 반도체에선 비수기고 이번에 발표한 이제 4분기 우리로 하면 3분기는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예. 반짝 흐름인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매출이 2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8.8% 증가했어요. 오. 그러니까 매출 20% 증가는 그냥 그렇다 치고. 쏘쏘 정도인데 근데 그게 한 2배 정도 영업이익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성수기 효과가 있는데 많이 남겼네요. 2배가 훨씬 넘는 58.8 거의 3배 가까운 정도라서 확실히 올해 3분기 성수기 진입에 메모리 쪽의 시황은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것이 HBM의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건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26.8%가 되면서 이 부분이 재미있었던 게 하이닉스는 1분기에서 2분기를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향됐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론 올라갔어요. 어허. 그래서 3분기로 되면서 30이 넘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했던 30%를 훨씬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은 단순히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가는 것보다도 메모리 3사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이 더 높아진 효과가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최근에 뭐 AI 거품론이 있다가 지금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또 데이터 센터 확정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다시 거품론이 좀 고개를 좀 숙이는 양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또 뭐 슈퍼사이클 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발표를 예. 하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좀 텀이 예. 있겠고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2분기에 이미 사실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게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예. 지금 결국에는 제가 가격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사실상 예. AI 섹터 관련된 것들만 좀 올랐지 그렇지 않은 가격들은 사실은 작년 이맘때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이익 기여도는 크지 않다. 현재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PC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매출에서 PC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미. 그건 이제 버리는 카드 쪽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모바일 쪽에 많이 있는데 모바일 쪽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랜드는 더 안 좋고요, 디램보다도. 단지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은 그래도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적 기여가 있을 것 같고 랜드에서는 모바일 쪽은 아주 안 좋지만 SSD라고 하는 그 기업 네. 이 SSD는 네.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어서 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기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마진율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삼성전자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엔비디아의 퀄리티 그거 콜테스트. 퀄테스트 통과했다 이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기다 아니다 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주말에 이제 모 네. 언론사에서 보도가 났었는데 예. 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양사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은 근데 이전에도 보면은 네. 뭔가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어쨌든 엔비디아 콜테스트 관련해서 딸 때 삼성전자는 항상 노코멘트를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고객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노를 말하기 싫어서 그냥 노코멘트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언제쯤 알 수 있냐면 3분기 실적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 돼요. 통과해서 납품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냐. 초도 물량은 이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수주했던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해도 많은 물량을 납품하기 쉽지 않다. 결국엔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빨라야 내년 1분기 실적에 엔비디아 HBM 공급한 것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4월쯤 돼야지 정말 콜테스트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종합해 보면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HBM 쪽이 이제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이 훨씬 좋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실적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당연히 지금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삼성전자 DS 부분하고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비교해 네. 보면 네. 10배가 아니라 지난 분기는 한 2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네. 이제 지금 주가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이제 미래에는 그럼 더 올라 여지가 네. 있느냐하고 이 가치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느냐인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네. IT 기업들은 PER을 가지고 많이 네.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 7, 8 정도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 21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현재 실적에서 굉장히 삼성전자 DS분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한 이 정도 수준을 가지면 현재 이미 고평가 영역인 거죠. PER을 가지고 해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2배가 훨씬 넘으니까 2.5배 정도 되니까 PR 자체가. PER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영 안 움직이고 SK하이닉스는 워낙 또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SK하이닉스가 더 고평가됐을 것 같은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와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PER로 놓고 봤을 때는 더 고평가다 SK하이닉스 맞습니다. 대비.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IT 기업들의 PER 21이면은 나스닥의 평균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한 30 정도거든요. 네. 한국은 제가 볼 때는 한 50%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5 정도가 넘으면 고평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21이라는 거는 단순한 PR만 놓고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도 이미 고평가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내년에 엄청 좋아질 걸 선반영했다는 측면 일정 부분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 실적이 정말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질 건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HBM이 정말 실적에 반영될 것이냐. 이 부분은 빨라야 내년 1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그 모건 스탠리가 우리 반도체 가지고 아주 큰 영향력을 발하잖아요. 리포트 내면서. 주가에 많은 흔들림을 흔들림을 주고 있죠. 주죠. 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윈터 이즈 커밍 그 얘기 했던 거고 이번에는 또 이제 막 오르니까 뭐 따뜻한 겨울 운운하고 있는데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런 리포트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외국계 증권사나 IB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리포트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이 좀 뭐하자면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에 틀렸던 예측이 잘못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나쁜 리포트가 나와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무슨 사심이 있다고까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건 좀 분명히 거겠죠? 보면 좋은 리포트든 나쁜 리포트든 그 자세히 읽어보면 로직이 다 있습니다. 로직이. 네. 근데 그 로직의 전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부각되느냐, 부정적인 포인트가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어떠한 비유에 조금 더 마음이 움직였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종 결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여러 기업들 투자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140조 원이죠. 또 그 이전에 인텔 투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때요? 이런 투자 이야기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과 예. 투자를 받은 입장은 굉장히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비와 같은 좋은 소식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실적과 생태계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그럼 왜 그렇게 여지껏 안 하던 행보를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퀘션이 붙는 부분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은 CPU 협업인데 사실은 그전까지 엔비디아 인텔 CPU를 썼어요. 계속 썼는데 일부는 자체 설계했던 자체 칩, 네.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설계한 칩 썼고 일부는 인텔 거 사서 쓰다가 연초에 뭐라고 했냐면 젠스랑 CEO가 앞으로 점점 자체 칩의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결과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직접 설계한 칩의 퍼포먼스가 인텔 거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걸 오히려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예. 거고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주문해서 사줬는데 이제는 돈을 줘가면서 우리 거 좀 사줘라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는 그냥 둬가지고는 본인들의 고객들이 옛날만큼 자기 걸 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발행된 거라서 이걸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해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한계가 기술적인가 좀 있고. 인텔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네.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 수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써야지만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입장이 생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은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파악하십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말아라고까지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뭐 알리바바도 자체 칩 개발한다 그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중국은? 이걸 뭐 수치적으로 얼만큼 쫓아왔느냐 얘기하자면 쉽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일단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궁금하셨으니까 하드웨어 쪽인 거잖아요. 예. 하드웨어 쪽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중국에도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고성능 칩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화웨이 칩이거든요. 화웨이 어센드 910 시리즈가 현재까지는 가장 고성능 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칩이 엔비디아의 가장 고성능 칩 블랙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는 20에서 30% 정도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호퍼칩이 있을 때 예. 블랙웰 나오기 예. 전에 호퍼칩의 H10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블랙웰은 거기서 최소한 성능이 30에서 50%가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 근데 옛날 호퍼칩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었기 때문에 블랙웰하고 비교를 한다면 50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급자족 노력이 지금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못 팔게 하니까도 있고 네.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인적 자원 그다음에 뭐 IP 관련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점이 굉장히 느려서 당연히 현재로서는 탑 클래스에는 엔비디아보다 뒤져 있는 게 맞죠. 정상적인 건데 이게 현재 쫓아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알기로는 이제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AI 그 반도체 칩 자체는 이제 고사양보다는 저사양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고사양에 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호퍼칩에서 블랙웰 그냥 내년에 이제 베라 루빈 칩이 이제 출시가 네. 될 텐데 가면은 가격도 높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흐름들이. 그런데 거꾸로 지금 베라 칩의 일부 사양은 HBM을 안 쓰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옛날에 쓰던 그래픽 DDR, GDDR을 쓰겠다고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성능을 손해 보더라도 가격을 많이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에서 최고의 사양과 엔비디아의 그 양산용 칩의 갭이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가격이 망의 중요한 요소가 점점 된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죠. 인건비라든지 여러 정부의 지원금 같은 저사양이라고 것도 있기 하더라도 때문에. 가격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저가 사양에서 사양 차가 크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 예를 들어서 예. 한 50%가 싸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재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주로 중국의 칩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다른 나라 고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어디 기술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엔비디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이 고사양하고 저사양 고사양 칩은 아직까지 갭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네. 보면은 딥시크의 충격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AI 퍼포먼스에. 그래요.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고객들이 최고 사양의 칩을 살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비싼 이제 고사양을 고사양 칩의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쓸 이유가 없죠. 가격이 싼 중저가 칩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모든 시장에 사실은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제 시점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저는 또 그래도 일부에서는 꼭 고사양 칩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존재해요. 고사양 칩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네. 옛날에는 전체 AI 칩수의 90%가 고사양을 찾았다면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20%만 고사양 칩 찾고 한 50% 정도는 중가 정도, 네. 한 30%는 저가 칩을 찾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고객들이. 예.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갭을 메꾸겠다라는 전략일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당장 네. 올해 내년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봤을 때 중국에서 노림수는 그런 쪽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빨리 그 코스피 뭐 4천도 넘고 5천도 가고 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섹터들도 있겠으나 그래도 반도체가 가져야 되는데요, 박사님.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도 키우겠다, 마이크론이 또 그거 하겠다, 뭐 등등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또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K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 와중에 경쟁력이나 어떤 또 다른 돌파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런데 네. 소부장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이 소부장 됩니다. 업체들. 왜냐하면 미국 장비들을 지금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네. 근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률은 아직까지 20% 수준에 불과하다. 음. 근데 중국이 자립도가 낮은 항목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CVD나 ALD 같은 부분들 십각세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 고객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소부장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커질수록 기회가 오히려 열리는 것 같다. 중국의 자금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장비 자금률이. 그다음에 소재 자금률도 보면은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60%는 수입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자급자족되지 않는 소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지금 양산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면 소재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 쪽 지금 이제 AI 패권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창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서가고 지금 중국은 빠르게 쫓아오는 지금 추격자 그런 지금 포지셔닝인데 그 반도체 쪽에서는 또 최근에 보니까 광 반도체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 반도체 쪽도 무슨 패권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이게 뭔가 실리콘 포트닉스라고 얘기하는 예. 것들인데 저거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우리 인터넷은 다 구리선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게 광 케이블로 다 바꾸면서 속도가 10배가 이상 빨라졌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속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광 케이블이 완전히 없던 시절에는 모든 연결, 그러니까 칩 내부가 아니라 칩을 일단 벗어나 외부에 네네. 모든 회로를 연결하는 거는 구리선이었던 거예요. 예. 느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 큰 모듈과 모듈, 서버로 하면 하나의 렉과 또 하나의 렉 사이는 이미 광 케이블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부로 들어오면 그 안에 여전히 구리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셋, 블랙웰 칩셋 내부로 가면 아직까지도 구리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하나씩 걷어내면서 여기도 광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아마 엔비디아랑 TSMC가 협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현재는 칩셋, 예를 들어서 호퍼칩, 블랙칩 칩셋이 외부로 나갈 때 중간에 그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서 광 신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로 연결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칩들과 칩의 밑에 인터포저를 통해서 밑에 PCB까지 간 다음에 연결이 돼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인터포저로 바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광 스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이제 몇 년도에 상용화 될지 모르겠지만 학술회의에서 올해 발표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게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가 일단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혹시 박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기업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두 개 정도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사에 있는 분들을 네네. 통해서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두 기업이 광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었었고요. 광케이블 관련. 그래서 이미 어떤 기업은 양산 단계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세미콘 타이완 같은 쇼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거기에서 이제 출품한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주가 얘기나 기업명을 잘 얘기 안 하니까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에도 광케이블 관련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몇 개가 있어서 예. 아마 눈여겨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일단은 좀 보합권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코스닥이 약간 조금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오늘 국내 증시도. 네. 네, 그러네요. 네. 뭐, 쉼 없이 갈 수는 없는 게 또 시장이니까. 네. 네, 아, 맞아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